작년 5월 1일은 130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는데요. 네, 올해가 이제 131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게 뭐랄까,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이 노동과 그 산재,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어떤 피상적인 관념인 것 같아요. 이 산업재해는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적인 사태입니다. 노동을 천시하고 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 풍조에서 산업재해는 회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 산업재해라는 게 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의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거죠. 이 사진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가요? 2016년 5월 28일 당시에 만 19세의 이 어린 노동자가 참사를 당했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입니다. 이 구의역 참사는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그 경종을 울렸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렇죠, 그 이후로도 산업재해가, 굵직굵직한 산업재해가 계속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인데요. 그래서 이 경향신문에서 2018년부터 1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명단을 이 일면 전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네, GDP와 GNI 순위가 거의 뭐 세계 10위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뭐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 지금의 우리의 지금 노동 환경은 이 18세기 산업혁명 시기보다 과연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그렇죠? 이 19세기의 경찰국가 수준에서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발전해 왔는지, 이게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진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이 노동자 사망은, 이 땅이 그리고 이 나라가 노동자들에게는 생지옥이라는 사실 말고 도대체 무엇을 더 말해야 되는 걸까요? 네, 문송면 1973년 출생, 그리고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7월 2일 사망. 우리 사회에서 이 산업재해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게 된 계기는 문송면이라는 만 15세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이 문송면은 태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출생 연도가 1971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뭐 공식적인 기록은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73년입니다. 1973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을 앞둔 1987년 12월 5일부터 서울 영등포의 이 협성계공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일을 하다가 2달 만에 수은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은 중독증이라는 그 문구가 보이죠? 잘 보면
네, 지금은 다 뭐 이제 전자장비를 사용하는데, 전에는 이 가느다란 유리관 안에 이 수은을 집어넣어서 이 유리 그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수은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그 온도계를 측정하는 건데요. 네, 그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이 아마 그 알코올 종류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온도를 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온도계, 그러니까 이 가느다란 유리 대롱 안에다가 그 수은을 집어넣는 그 일을 하다가 수은 중독에 걸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988년 2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2달 근무한 거예요. 2달 근무를 하고 휴직을 하고 요양을 하다가, 네, 3월 22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은 중독 및 유기용제 중독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앞에서 본 그 배경화면에 그게 이제 저기였죠. 이 진단서였죠. 그리고 7월 2일 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사망하는데요. 이 문송면의 죽음으로 산업재해가 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당시에 또 문제가 되던 게 이 원진 레이온 산업재해 사건인데, 이 원진 레이온 산업재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산업재해 문제는 이 문송면군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 원진 레이온 사건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재해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 바로 이 원진 레이온 사건입니다. 이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흥식이라고 그 일제시대에 이 화신백화점 사장도 했고요. 또 일제에 국방헌금과 이 비행기를 헌납했던 아주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이런 친일파, 그러니까 박흥식이라는 친일파가 있었는데요. 이 반민특위에 1호로, 그러니까 반민특위 할 때요, 이 1호로 체포가 되었는데, 이게 그렇죠. 네, 이제 이승만한테 잘 보여서 아무 탈 없이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정희가 뭐냐면 5.16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죠. 쿠데타 일으키고 나면 꼭 이제 사회 정환이 뭐 이거 한다고 한번 또 엄포를 놓는데, 이때도 이 부정 축제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부정 축제자로 몰렸었는데, 그래도 곧바로 이제 제기를 해요. 근데 이 박흥식이 박정희 정권 때 이 정부의 지불 보증으로 외자를 받아다가 세운 게 바로 원진 레이온인데요. 1964년에 그 일본의 이 동양 레이온에서 중고 기계를 들여다가 1966년 경기도 양주에 비스코스 인견사 생산 공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돈에 눈이 먼 인간이 이 노동자를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 설비가 없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신경 독가스의 원료로 쓰이는 이 이황화탄소에 중독이 됩니다. 당시에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은 월 200시간의 정규 노동시간에 평균적으로 120시간을 넘는 이 초과 노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의 노동시간이 320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의 노동시간이 80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8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지금 40시간에 거의 2배. 하루에 그 평균 이틀 그 쉰다고 하고 지금처럼 5일 근무 이 저기로 따진다면 하루에 16시간씩 근무를 한 겁니다. 16시간씩 노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노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뭡니까? 이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데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이황화탄소하고 황화수소 가스의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고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정신이상, 성불능, 콩팥기능 장애 이런 증상들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988년에 이 만 15세의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의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들, 그리고 이제 직업병 피해자,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이 문송면 군의 장례가 끝나고 1988년 7월 23일에 원진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협의회 이걸 결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박영숙 의원하고 함께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어요. 네, 그 후로 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고생하던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랜 투쟁과 또 협상을 거쳐서 1989년 29명이, 그리고 1993년에는 257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게 됐고요. 이황화탄소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원진 레이온은 1993년 6월 8일 폐업하고요. 원진 레이온의 기계는 또 헐값으로 중국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재해의 문제가 사실은 한 기업이라든가 또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그거를 이게 원진 레이온 사건이 시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법률상 용어는 이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고 있고,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 수행성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업무 수행 중에 재해라고 하면 그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휘 명령하에서 그 직무에 부수하여 기대되는 행위이거나 또는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 판례를 한번 볼까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라고 하면서요, 여기서의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그 당해 노동자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네,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죠, 이제 출퇴근 상의 그 재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경우, 자, 이 사건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원고, 그러니까 원고는
그 이제 사망한 노동자의 그 배우자인데, 이 천대 아내인데, 이 아내가 그 사망한 남편이죠. 남편의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 산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자기 소유의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죠.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이게 보통 이제 조금 그 배기량이 적은 그 스쿠터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에,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온 승용차,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바로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출근을 하는 중에 발생했으니까 이게 이제 산업재해가 아니냐 해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럼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그 노동자의 출퇴근 과정이 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처럼 그냥 자기 소유의 뭐 오토바이, 뭐 자전거를 타고 그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업무 기인성인데요. 이 업무 기인성이라는 건 업무상의 행동 또는 작업 조건 또는 작업 환경과 재해 사이에 이 뭐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 그걸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당 인과관계라는 건 뭐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그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는데, 그런 데는 좀 아무런 그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 판례 또 보시죠. 네, 구산후 8587, 그래서 95년 판결 고 있죠. 네, 그래서 업무상 재해는 뭐냐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이걸 말하는데, 네, 그런 경우 이제, 그래서 노동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그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폭행이나 폭력에 의해서 어떤 상해를 입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직장 안의 인간관계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직무 안에 그런 위험성이, 그러니까 폭력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거나, 그리고 그게 어떤 그 통상 그 직무 활동과 관련된 그 위험에서 그게 이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어떤 그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원한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생기는 경우라든가, 개인적인 다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피해자가 이 어떤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뭐 도발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막 이제
자극을 해서 뭐 그런 거죠. 이제 때려봐, 때려봐, 뭐 덤벼봐, 뭐 네가 할 수 있겠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올리다가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발을 하다가 정말 이제 폭행 사고가 발생을 해서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네, 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업무성이라는 개념은 이게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노동관계에 기해서 활동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는 의미의 이 업무 수행성,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업무 기인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886 5037 있죠. 90년 판결.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그 피해자가 그 이제 어떤 그 회사 사출공,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을 만드는 그 사출공으로 일을 하다가 사출 작업대에서 바로 이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 중간에 이제 후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사인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건 분명하긴 한데, 그죠? 이게 원심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게 뭐냐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이어야 하고 또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건 맞는데 그런 이제 전혀 그런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업무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그 추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또 업무 기인성을 좀 부인하려면 이 반증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증명 책임의 경우 이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법원의 경우에는 좀 절충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원래 그 주장하는 쪽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게 반드시 뭐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동자가 취업한 당시에 뭐 건강 상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좀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좀 추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명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고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들, 이걸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업무상 사고인데요. 이 업무상 사고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무상 질병인데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노동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있고요. 또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 업무상 사고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업무상 사고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인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먼저 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있고요. 네, 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나 그 후에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노동자가 고의적인 행위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경우라면 이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네, 먼저 업무상의 사고에서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있는데요. 이 업무 수행 중의 사고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이 생리적 필요행위라든가 또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그리고 천재지변, 화재와 같이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이나 구조 행위와 같은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 역시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사적인 행위인 경우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노동자가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 역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시설물의 결함에 따른 사고인데요. 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차량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때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같은 것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그렇게 이제 발생한 사고라든가 또는 그 시설물, 장비, 차량의 이용권이 그 이용에 대한 권리가 노동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또는 그 밖에 어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먼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 하고요. 둘째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셋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넷째, 노동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다섯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여섯째, 노동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자, 일곱째,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출퇴근 중에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있죠. 일상에 필요한 행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출퇴근 경로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해서 이걸 일탈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회사까지 가는데 보통 가는 직선적인 코스가 있지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 코스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출퇴근 경로나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는 이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뭐냐면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택시 운송사업, 퀵 서비스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이 농어촌과 같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이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와는 달리 운행하려는 구간과 또 이제 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좀 있는 거죠. 그 판례를 보시면 이 판례는요,
네, 좀 뭐랄까 이게 옛날 판례죠. 그래서 옛날에 이 출퇴근 제해에 대해서 좀 협소한 시각을 그러니까 그 저기 있죠. 이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에 이제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출퇴근상의 그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한 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좀 협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저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뭐 이런 규정 이것까지 그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그 한국전기통신공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통신이 되나요? 그래서 KT 지금의 KT겠죠. 이 KT인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어디냐면 저기부터 이제 부산에서 그 진주로 그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진주역에 도착을 해서 내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면서 우우 쏠리다 보니까 이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뭐냐면 출혈성 뇌자상, 뭐 뇌자상 아주 좀 그 머리에 크게 이제 다친 거죠. 그런 상해를 입고 그 이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퇴근 중에 그러니까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니까 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부가 된 겁니다. 뭐냐면 이거 사업주가 그 이제 이 원고에게 그 뭐냐면 열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라라고 그 지시한 것도 없고, 이게 또 통근 전용 열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업무상 재해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러니까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뭐죠? 사기업의 그러니까 공사지만 어떤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를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출퇴근 중에 그 다치게 되면 출퇴근 중에 부상을 입게 되면 이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서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그 이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게 그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아니냐, 그 다르게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 재해는 이게 출근 중에 부상을 이제 그러니까 출근 중에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 공무원이 그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겠지,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재해 기준이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한 요 판결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제 공무상 재해와 업무상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는 어떤 사기업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그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선례에 해당합니다.
네, 행사 중에 사고인데요. 이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그런 사고들을 말합니다. 뭐 운동 경기라든가 야유회, 등산대회 이런 행사들 있죠. 이런 행사에 노동자가 참가하는 게 뭐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이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노무 관리라든가 또는 뭐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그래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거나 또는 사업주가 그 노동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경우, 또는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노동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또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좀 회식의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판결이 회식 사건이죠. 회식 사건인데 2차까지 회식을 하고 회식 2차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야간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노동자들 야간 근무조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밤 12시 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이제 그 도로 우측에 있는 그 화단 분리대를 딱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전복돼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회식이 그렇게 이제 1차 회식, 2차 회식까지 있었는데 이 회식 자체가 이제 참석이 좀 강제가 된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1차를 끝내고 2차에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했는데 이게 원래 회식으로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 1차 회식 끝나고 1차 끝나고 그 여직원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즉석에서 딱 결정된 거고, 그 다음에 1차 회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전원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이제 가고 싶은 사람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논 거는 이거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이제 뭐랄까 뭐 회사에서 지시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 또는 업무 수행의 연속에 있는 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행위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음주운전에 의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통상적으로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 또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야유회죠. 야유회나 뭐 운동회, 뭐 체육대회 이런 건데,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동자가 노동 계약에 의해서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그런 업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진 않죠. 야유회, 운동회 이런 건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 여기에 그 야유회나 저 행사 중에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거죠. 이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뭐 참가 인원, 강제성 여부, 뭐 운영 방법,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이게 그런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라든가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그러니까 야유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기숙사에 기숙사에 묵고 있는 그 직원들끼리 그냥 서로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간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간 건데 이게 딱 하나 뭐가 저기가 된 거냐면 이게 회사에서 그 통근 버스를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지원을 해준 거 이게 그 뭐랄까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단지 그 통근 버스를 좀 교통수단으로 제공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 야유회의 어떤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업무 수행의 뭐 일환이라든가 그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그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판결은 이게 노동조합의 그 전임자거든요.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이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면 그 노동조합 업무만 또 전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로 있는 동안에는 그 전담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 의무가 없고 대신에 이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인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노동조합 업무라는 게 그 성질상 이 사용자의 사업과 아주 무관한 경우 있죠. 그래서 상부라든가 연합단체에 있는 그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또는 좀 불법적인 어떤 활동 또는 이제 그 사용자와 좀 대립 관계에 있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 노동조합 업무라는 게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야 할 노무관리 업무를 사실은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것에 따르는 어떤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나 뭐 질병 같은 거는 이거는 결국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그러니까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같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구성된 초기업적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인데 이런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도 결국에는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어떤 상부 그러니까 그 연맹이나 총연맹 같은 그 연합단체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개별 뭐 사업장이나 개별 기업에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 뭐 그런 조정 신청 쟁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게 그 택시 노조였거든요. 이 택시 노조가 이 산별 노동조합 형태로 있는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그 노동조합의 분회가 있었는데, 이 분회에 부분회장, 그러니까 분회장 임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이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다가 이제 저기 노동조합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행사라는 게 그냥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뭐 휴식이라든가 아니면 친목을 동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 택시 업체가 그 당시에 이제 택시 업체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쟁점이 바로 뭐냐면 완전 월급제였거든요. 택시 노동자의 그 월급제가 문제가 됐는데 이 월급제 정착을 위한 어떤 토론 목적으로 이제 개최가 된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이제 이 어떤 피해자의 지위라든가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라든가 행사의 목적 뭐 내용 이런 걸 보면 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재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사회 통념상 노동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행위를 하던 중에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뭐 이런 천재지변이나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 노동자의 어떤 사적인 행위라든가 업무 이탈과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그런 경우, 그게 이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경우를 빼면 모두 이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네,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노동자에게 요양과 관련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제 판결이 그 판례 있죠. 93년 판례 이게 원진 레이온 사건에서 바로 이제 피해자가 그 자살한 사건인데요. 네, 이게 좀 긴데 요 사건은 좀 꼭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 업무상 재해를 하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게 업무상 재해인데, 그죠? 뭐 업무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그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죠. 한편 뒤에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뭐 그래서 뭐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던 중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이 자살자의 질병 내지 뭐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뭐 회복 가능성의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애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뭐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뭐 인과관계를 좀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원진 레이온의 그 산재 사건에서 으로부터 이제 요양을 하다가 그 자살한 사건인데요. 자, 뭐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뭐 해서 이제 쓰고 망소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망은 저게요. 망은 이제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그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망이라고 표현하고요. 소외는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가 아닌
사람, 제3자들을 가르칠 때 모두 소외라고 하는데, 소외 1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1, 뭐 2 하는 이 번호는 원래는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소외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개인의 어떤 그렇죠, 인격권이라든가 이런 게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또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쓰여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판례로 이렇게 간행을 할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다 지워요. 지우고 대신에 거기다 이제 숫자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뭐 있잖아요. 번호 붙이는 거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판례에서도 그렇게 이제 번호를 붙여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진 레이온 주식회사에 좀 입사를 해서, 그래서 이 이황화탄소 폭로 부서인 방사과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75년부터 81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는데, 뭐 이제 입사할 때는 굉장히 건강했던 거죠.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서 3년쯤 지나면서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근육마비, 신장장애, 호흡장애 증세가 이제 나타나고요. 또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막 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으러 다니고, 성격이 난폭해져서 막 그 배우자나 자녀들을 자주 폭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난 게 84년인데 87년 10월에는 결국에 이제 그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더 이제 심해져서 용인 정신병원 꼭 이런 데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용인 정신병원 등지에서 14개월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9월에 이제 회사에서 직업병 뭐 일제 신고 기간에 해서 이제 직업병 검진 신청을 또 했고요. 여기서 피고는 그러니까 산업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건데, 근로복지공단에 직업병 검진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뭐 검진을 받았더니 이황화탄소 중독증, 뭐 정신분열증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 승인을 받게 됐고, 그 후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해화병원이라고 하는데, 해화병원이 지금까지 있나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해화병원을 거쳐서 서울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분열증이 좀 호전이 돼서 1991년에 이제 경기도 고양군 뭐 지도 토당리에서 어디로 이제 저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언제냐면 91년 4월 12일에 그 어디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화덕에 연탄 2개를 자신의 방에 피워놓고 잠을 잠으로써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에도 보면 그런 징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종전에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사망 전날에도 자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말을 하였으며, 사망 당시 사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유산 분배, 원고들의 생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망 신고는 아빠 나이 90세 되거든 하여라. 그래야 휴업급여를 탈 수 있다. 90세까지 휴업급여를 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유서를 좀 남겨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의학적으로 이황화탄소가 인체에 유독 효과를 일으키는 생화학적 기전은 뭐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단기간에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급성 중독의 경우 즉시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하나, 일정한 농도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만성적으로 폭로될 경우 전신을 침범하는 다양한 증상과 말초신경염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흥분성,
분노, 심한 감정 변화, 도취감, 환각, 편집성 경향, 자살 경향, 조증, 선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생화학적 변화가 일단 시작되면 이황화탄소 폭로가 중단된 이후에도 2차적 변화의 혈관 병변이 계속 진행되고, 따라서 이황화탄소에 폭로된 노동자들은 퇴직 후에도 건강장애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의학계에 보고된 사실. 특히 이황화탄소 중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노동자들 사이에 자살과 살인의 충동 경향을 보고하고 있어 자살 기도증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의 한 특징적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정신과 영역에 있어서의 자살은 망상과 환청에 의한 충동 발작에 의한 자살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은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자살이 많으며, 자살의 시기로 볼 때에도 급성기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후의 우울 상태의 자살이라고 불리우는 시기, 즉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에 결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치료자나 가족에게 쉽게 자살 결행 의지를 계속 밝히다가 가족이나 치료진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 예고, 자살적 사고, 자살 시도, 성공적 자살 등은 모두 정신분열증의 증상인 사실. 자, 이런 것들을 인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그 원진 레이온이죠. 원진 레이온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 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의 사망은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된다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업무상 질병인데요. 이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요, 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 조산한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요. 둘째,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그 업무 시간, 또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그 다음에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셋째, 노동자가 이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이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좀 과로사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과로사는 death from overwork라고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카로시라고도 해요. 카로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과로사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로사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로사라는 게 일본에서부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과로사 한자죠. 이 과로사의 그 일본식 발음이 이 카로시예요. 카로시. 그래서 이 카로시가 국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진짜 예외가 아니죠. 최근까지 뭐 이 택배 노동자 사망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과로사의 경우에 보통 이제 그죠. 보통 과로사 경우에는 이 과로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노동자가 이미 앓고 있는 뭐 기저질환, 그러니까 이제 기왕증이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이 이제 그 사망 원인이 되는데,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고혈압, 동맥경화, 뭐 당뇨와 같은 그 기왕증이 사실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뭐 급격히 악화되거나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이환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뭐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뭐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발병되거나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한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법원은요, 인과관계를 좀 더 이제 폭넓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95년 판결 보시면, 네, 이제 이 택시 운전사로 근무를 했죠. 택시 기사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벌점이 초과해서 이제 좀 이게 이제 옛날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1985년부터 쭉 근무를 하다가 92년 5월 말에 벌점이 초과가 돼서 49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동안 이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운전면허 따면 뭐 안전교육 하는 데죠. 맞죠? 뭐 오래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그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옮겼는데 다음날 11시 30분경에 뭐 직접 쌓인 뇌간마비, 직접적인 사인 이 뇌간마비고요. 선행 사인이 뇌지주막하 출혈. 그러니까 이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서 뇌간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한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이나 이런 데서는 그 회사나 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게 이제 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그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교통 안전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수행이라든가 뭐 그거에 따르는 그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더군다나 이제 뭐 어떤 그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초래할 만큼 이 업무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한 거예요. 산재 신청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게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그런 이제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그것 때문에 이제 따르는 어떤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재해도 이게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일을 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지만 내가 일을 하는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나는 사고 역시 업무를 화장실에 가는 게 이거 업무는 아니잖아요. 업무를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그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이 서울 시내의 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전에 그랬잖아요. 이 택시들이 그 교통 신호를 지키는 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되는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노동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이 도시교통의 문제도 좀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악금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하게 교통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좀 특별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간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이 이 벌점 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게, 그게 어떤 그 양반의 고의 행위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택시 회사, 당시 택시 운전 기사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들은 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또 이제 교통경찰관들도 좀 그러니까 택시라든가 이런 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봐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좀 많이 찍혔나, 그래서 안 봐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벌점이 누적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지 처분의 수반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그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거, 그거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수행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뭐 이제 뭐랄까 질병을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켰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것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업무상 과로가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킨 거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회사의 근무 형태를 보면 보통 이제 1일 2교대를 하는데, 오전 근무, 그러니까 낮 근무와 밤 근무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7시부터 4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5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낮하고 밤하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은 오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뭐 이제 오후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간까지 근무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5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산악금을 채우려면 하루에 이렇게 못하고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일주일 단위로 주간 야간 계속 바뀌어내니까 이런 근무 형태에다가 12시간에서 12시간까지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뇌쥐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이건 그래 보시면 혈관 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압 상승에 의한 뇌 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병인 거죠. 그렇죠. 이제 아주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경색은 그러니까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막히는 거죠. 그 뇌 출혈은 이렇게 피가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혈압 상승이 뇌 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데, 과로가 혈압 상승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과로도 뇌 지주막하 출혈의 간접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돌아가신 분이 종전부터 뇌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을 앓았다거나, 또 위 운전면허 정지로 인하여 쉬는 동안에 과로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뭐 인정할 만한 자료가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 좀 판단한 게, 결국에 이분은 계속된 무리한 근무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와 뇌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과로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좀 폭넓게 좀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넓게 인정을 하려고 자꾸 넓히려고 하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 자해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그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그 이상 상태에서 뭐 자해 행위를 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뭐 이제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고 이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좀 전에 그 원진 레이온 사건 있었죠. 원진 레이온 피해자 자살 사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민법 불법행위편하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은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뭐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민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특별법이라고 하면 산업재해보상법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이 가장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이 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요. 업무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이 다른 사회보험과 다르게 이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자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보험료를 부담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이 치료하는 것을 요양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노동자가 요양 중에 있으면 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휴업을 하게 되는데,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휴업 기간 동안 그 임금과 이제 임금처럼 지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휴업 보상이 있습니다. 휴업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휴업을 통해서 휴업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휴업 보상인 거죠. 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바로 이제 장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가 있다 할 때 있죠.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장애라고 하잖아요. 장애인데 이 산업재해,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애가 아닌 장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장해 보상인데요. 네, 용어가 장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유족에게 보상하는 유족 보상이 있고요. 또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급하는 이 장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거고요. 자, 다음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체계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은 이건 사업주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보상하는 건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주가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보험공단인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장의비, 보상이 급여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가 이제 여기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렇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이것과 별도로 상병보상연금하고요,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병보상연금은 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이 노동자가 2년이 지나도 이제 치유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지급하는 연금이고요.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 그 노동자의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그런 급여 체계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재해보험, 그러니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때 이제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 있죠. 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유족에게, 그래서 유족이 청구를 하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족이 청구하면 유족에게 지급이 돼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러니까 퇴직을 해도 회사에서 퇴직을 해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뭐 이제 압류, 담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도하거나 뭐 압류한다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잖아요. 권리는 이게 양도, 압류, 담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게 금지되는 건데, 그럼 이미 지급된 돈은 어떨까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이미 지급되어 이제 그 보험급여를 받는 계좌 있잖아요. 이거를 보험급여 수급계좌라고 하는데,
이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그러니까 이제 급여, 이제 산재보험 급여가 입금되는 거죠. 이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어요. 예, 당연한 거죠. 그거를 압류한다는 게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좀 3년인데요. 이 보험급여 중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그 다음에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 이런 것들을 받을 권리는 또 5년입니다. 그래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이러한 권리들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산업재해가 빨리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이 노동자분들을 추모하면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이게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수업은요, 노동계약입니다.